상상. 여러분, 지금 다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서기 200년에 와 있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폰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드론도 없습니다. 위성도 당연히 없습니다. 카메라조차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페루 남부 지역의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건 붉은 자갈과 흙먼지뿐입니다. 지평선은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 태양은 머리 위에서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사막의 황량한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의 우두머리 족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무려 길이가 90m가 되는 원숭이 그림을 눈앞에 보이는 황량한 흙먼지 평원에 그리라는 지시입니다. 그런데 족장이 이상한 말을 덧붙입니다. 그림이 완성되면 우리 중 아무도 그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없다. 단지 하늘 위에 있는 신만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미친 소리라고 무시하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나스카 사람들은 그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아무도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수백 명의 나스카 사람들은 수백 년에 걸쳐 수많은 거대 예술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의 나스카 사람들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발견. 세상이 뒤집히던 날. 이야기는 1927년에 시작됩니다. 페루의 고고학자 세스페데는 나스카 지역을 도보로 탐사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땅 위에 뭔가 직선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딱히 설명이 안 됐습니다. 고대 도로인가? 관계 수록 흔적인가? 그냥 침식 패턴인가? 그는 기록을 남겼지만 사람들에게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1939년에 상업항공시대의 막이 열렸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폴 코삭은 페루 상공을 비행하면서 창밖을 내다보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길게 펼쳐진 평원 아래 거대한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선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패턴이었습니다. 거대하고 정교했으며 자연이 우연히 만든 패턴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코삭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크게 외쳤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천문학 책을 발견했다. 물론 나중에 그 해석은 틀린 것으로 판명됐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발견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 출신의 수학자이며 교사였던 마리아 라이에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페루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나스카 평원의 거대한 그림 이야기를 듣자마자 직접 가보기로 결심합니다. 마리아 라이에가 나스카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녀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50년을 그 사막에서 보냈습니다. 무려 50년입니다. 그것도 사막에서 혼자서 말입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손수 측정기를 들고 선들을 측량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지도를 그렸습니다. 페루 정부의 보존을 요청하는 편지를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돈으로 나스카 주변 도로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으면 그녀는 항상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라이에는 1998년 95세의 나이로 나스카 사막 근처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1994년 나스카 지상화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나스카 지상화를 볼 수 있는 건 상당 부분 그녀 한 사람의 집념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50년을 바친 나스카의 거대 유산은 대체 무엇일까요? 충격적 규모. 직접 보기 전까지는 절대 감이 안 옵니다. 나스카 지상화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봤을 때랑 전혀 다르다. 그리고 정말로 이게 사람이 만든 거 맞냐? 숫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나스카 지상화는 동물, 식물, 인물 형상만 70개가 넘습니다. 거기에 삼각형, 사다리꼴, 나선형 같은 기하학도형이 수백 개이며 직선이 수천 개입니다. 이것들은 450평방킬로미터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450평방킬로미터는 서울시 면적의 4분의 3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형상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숭이입니다. 나선형 꼬리가 특징적인 이 그림은 가로 길이만 90m에 세로 길이가 58m입니다. 9층 아파트 높이의 원숭이 형상이 완벽한 비율로 사막 바닥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벌새 그림은 길이만 96m입니다. 날개 끝에서 끝까지의 스팬, 부리의 각도, 꼬리 기세 곡선 모든 게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습니다. 새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봐도 이건 새다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그 중에서도 거미의 그림은 가장 정교한 형상으로 꼽힙니다. 다리 8개의 대칭과 복부의 자연스러운 곡선, 그리고 완벽한 전체 비율로 길이 46m의 이 그림은 놀랍게도 아마존 열대우림에만 볼 수 있는 희귀 거미종을 매우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스카 지역에서 아마존까지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여러 선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은 길이가 무려 48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직선 거리입니다. 그 48km의 선은 단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좌우 오차도 없이 직선으로 뻗어 있습니다. GPS도 없고 레이저도 없고 위성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나중에 현대 측량 장비로 측정했을 때 오차율이 0.1% 미만이었습니다. 현대의 건축공학보다 더 정밀한 수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그 정밀도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땅 위에 서 있으면 이 그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흙길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그냥 누군가 지나다닌 흔적처럼 보입니다. 지상에서 50m 이상 올라가야 조금씩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수백 미터는 올라가야 그림 전체가 보입니다. 땅에서는 보이지 않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보이는 그림. 나스카인들은 어떻게 그 거대한 그림을 완성했고 또 어떻게 그토록 정밀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무도 보지 못할 그림을 말입니다. 단순함의 역설. 먼저 어떻게 만들었는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스카 사막의 표면을 들여다보면 두 개의 층이 있습니다. 위에는 산화철이 섞인 짙은 붉은 자갈층이 덮여있고 그 아래에는 밝은 황토색 모래와 점토층이 있습니다. 나스카 사람들은 지표 위에 어두운 자갈을 걷어내서 옆으로 쌓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밝은 바닥이 드러납니다. 지표 위에 어두운 배경의 흙을 걷어내어 밑에 있는 밝은 흙으로 선 또는 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스카 사람들이 했던 일은 의외로 단순한 그 작업 그 한 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몇 가지 가능한 방법을 실험으로 검증했습니다. 첫 번째는 격자 확대법입니다. 작은 스케치 위에 격자를 그립니다. 그리고 사막 위에도 같은 비율의 격자를 나무 말뚝과 밧줄로 만듭니다.
스케치의 각 격자 칸에 있는 선을 사막의 해당 칸으로 옮겨 그리면 됩니다. 실제로 연구팀이 이 방법으로 원숭이 지상화를 재현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체 비율과 형태가 원본과 매우 가깝게 일치했습니다. 정교한 장비 없이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선작도법입니다. 두 점을 정한 다음 그 두 점 사이의 밧줄을 팽팽하게 당기면 완벽한 직선이 됩니다. 이 밧줄을 가이드로 삼아 자갈을 걷어내면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길이가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직선이라면 중간중간에 기준점을 세우고 기준점에서 기준점으로 계속 밧줄을 이어가면 됩니다. 실험팀이 이 방법을 써서 1km 직선을 만들어 봤을 때 마치 레이저로 그은 듯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즉, 나스카 지상화 제작의 외계 기술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나무 말뚝과 밧줄 그리고 수많은 손과 시간이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거대한 지상화를 만드는 기술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스카인들은 왜 수많은 거대한 지상화를 만들어야 했을까요? 수백 명이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림을 왜 그토록 공들여 만들어야 했을까요? 그 진짜 이유를 알아봅니다. 가설 1. 신에게 보내는 거대한 기도. 가장 먼저 나스카 사람들이 살았던 환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스카인들이 살았던 페루 남부 해안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타카마 사막의 북쪽 끝자락에 해당하는데 이 지역은 연간 강수량이 서울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서울은 연평균 1400mm의 비가 오는데 나스카는 고작 20mm 남짓입니다. 수십 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10년, 20년 동안 비가 안 온다는 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 극도로 건조한 땅에서 나스카 사람들은 기원전 100년부터 기원 후 800년경까지 9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농경 생활을 했고 도자기를 만들었으며 직물도 짰습니다. 나스카인들이 만든 도자기와 직물은 지금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을 만큼 예술적으로 수준이 높습니다. 어떤 문명에서나 마찬가지로 나스카인들에게도 물은 단순한 생활 필수품이 아니었습니다. 물은 신의 선물이었고 삶과 죽음의 경계였습니다. 비가 오면 살고 안 오면 죽습니다. 그것이 나스카 사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지상화의 선들 위에서 특이한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선들 위에는 도자기 파편들이 있었습니다. 음식 잔재가 있었습니다. 조개 껍데기도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 사막에서 왜 조개 껍데기가 발견되었을까요?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지상화의 선 위에서 말입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신들에게 바치는 의례의 증거라고 봅니다. 나스카인들은 이 선 위를 걸으면서 신에게 음식을 바쳤고 저 멀리 바다에서 가져온 조개 껍데기로 물을 상징하는 의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들이 향하는 방향이 안데스 산맥 쪽을 가리킵니다. 고대 안데스 문화에서 안데스산은 신의 거처였습니다. 아프라고 불리는 산신이 그 안에 산다고 믿었습니다. 안데스 산 꼭대기에는 눈이 쌓이고 그 눈이 녹아 강이 되고 강물이 사막으로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나스카 사람들 입장에서 안데스 산은 물을 주는 고마운 존재임과 동시에 가장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맥락을 합쳐봅니다. 비가 안 오는 기간이 계속되었고 나스카인들은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물은 산에서 내려왔으며 그 산 위에는 고맙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산신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높은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신에게 나스카인들의 간절한 기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명감이 아닌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들이 볼 수 있도록 사막 바닥에 거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상에서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상에서는 보이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간을 위한 그림이 아니라 산 위의 신을 위한 그림이었으니까요. 이 해석에는 강력한 근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나스카 사람들의 도자기에는 특정 동물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사막에 그려진 원숭이, 새, 거미 같은 동물들입니다. 이 동물들은 나스카 문화에서 물, 풍요, 생명과 관련된 신성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지상화에 그려진 동물들은 무작위로 그려진 그림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가장 신성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나스카 지상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하늘의 신에게 보내는 나스카인들의 거대한 기도문이었던 것입니다. 가설리, 별을 읽는 달력. 1970년대 천문학자 게랄트 호킨스가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나스카 지상화의 일부 선들이 동지와 하지의 해 뜨는 방향과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중요한 별들이 뜨고 지는 방향과 겹치는 선들도 발견됐습니다. 나스카 지상화는 거대한 천문 달력으로 그 선들이 별과 절기를 표시하는 고대의 천문 관측 도구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나스카 지상화가 완벽한 천문대라고 보기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천문학적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스카 사람들이 하늘을 관측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농경사회에서 별을 읽는 건 생존 기술이었으니까요. 파종 시기를 알아야 했고 우기를 예측해야 했습니다. 일부 특정 선들이 의도적으로 천문학적 방향을 표시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나스카 지상화 전체가 하나의 통합된 천문 시스템으로 설계됐다는 가설은 현재로선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설은 매력적이지만 매력적인 이야기가 항상 사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설 셋. 외계인. 이제 가장 유명한 가설입니다. 1968년 스위스의 에리 본 데니켄이 신들의 전차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나스카 선들은 외계인이 우주선을 착륙시키기 위한 활주로다. 고대인들은 외계 문명과 접촉했고 그 흔적이 바로 나스카다. 이 책은 전 세계에서 6천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도 엄청난 베스트셀러입니다. 나스카는 순식간에 외계인의 성지가 됐고 수많은 다큐멘터리와 영화가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가설을 조금만 꼼꼼히 따져보면 문제가 보입니다. 우선 나스카의 선들이 외계인의 우주선 활주로라면 왜 이렇게 좁습니까? 나스카의 직선들은 대부분 폭이 수십 센티미터에서 몇 미터 크기에 불과합니다. 현대의 소형 경비행기 활주로도 최소 폭이 18m이며 대형 여객기의 활주로는 그 폭이 45m나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별들 사이를 날아다니는 우주선이라면 그 폭이 더 넓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스카 선 주변에서는 그들의 생활도구, 도자기 등 여러 흔적들이 풍부하게 발견됩니다. 그러나 외계 기술의 흔적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실은 나스카 지상화가 하늘에서만 보인다는 말은 완전한 사실은 아닙니다. 나스카 지역 곳곳에는 여러 언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해보니 그 언덕들에서 상당수의 지상화가 잘 보입니다. 현대의 관광객도 그 언덕에 올라가면 지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나스카 사람들도 그 언덕에 올라가면 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이것이 완전히 지상에서 불가능한 작업이었다는 전제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계 문명 가설은 왜 지금까지 오랫동안 전해져 오는 걸까요? 우리 인간은 설명되지 않는 것을 마주칠 때 본능적으로 우주적 스케일의 이야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나스카 지상화처럼 거대하고 정밀하고 신비로운 것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외계인이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빈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인류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나스카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호모사피엔스였습니다. 똑같은 뇌, 똑같은 손, 똑같은 창의력.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스마트폰 대신 사막이 있었고 유튜브 대신 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스카 지상화입니다. 가설사 물의 지도 2016년 유럽 우주국 ESA 연구팀이 나스카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을 발표합니다. 이 연구의 핵심은 나스카의 지하 수로 시스템 푸키오스입니다. 푸키오스는 나스카 사람들이 건설한 지하 수로입니다. 나선형 입구에서 시작해 땅속으로 내려가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이 푸키오스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ESA 연구팀은 위성 이미지와 지질 데이터를 활용해 지하수 방향과 나스카 지상화를 겹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선들이 지하수의 방향과 푸키오스의 위치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이 분석이 맞다면 나스카 지상화의 일부는 물의 지도입니다. 극도로 건조한 사막에서 살아가는 나스카 사람들에게는 어디를 파면 물이 나오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면 물이 있는 곳에 닿는지를 알려주는 물의 지도는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생사를 결정하는 물의 정보를 세대에서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막 바닥에 새기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었습니다. 100년, 200년의 세월이 흘러도 나스카 사막의 건조하고 바람 없는 환경에서 이 선들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2000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그림은 예술이 아니며 종교도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생존의 지혜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황량한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물의 지도인 것입니다. 휴머니즘과 멸망. 이 지상화를 혼자서는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가장 단순한 선 하나도 수십 명이 협력해야 하고 큰 동물 형상은 수백 명이 수년에 걸쳐 작업해야 가능합니다. 전체 시스템을 보면 수천 명이 수세대에 걸쳐 이어나갔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작업은 엄청난 사회적 조직력을 필요로 합니다.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규율이 있어야 하며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두가 이 일이 의미 있다는 같은 믿음을 공유해야 합니다. 고고학자 크리스티나 코니기오는 나스카 지상화가 단순히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 자체가 목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현대의 우리 또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4년마다 쓰고 대부분 애물단지가 되는 올림픽 경기장을 짓는 데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임을 보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만리장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적 방어선으로서의 실효성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성을 쌓는 행위 자체가 제국을 하나로 묶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나스카 지상화도 마찬가지였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만들었다. 우리는 하나이며 우리의 신은 하늘 위에서 이것을 보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거대한 사막바닥에 신비로운 지상화를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나스카 문명은 기원 후 600년경부터 급격히 쇠퇴합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지만 최근 연구들은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나스카 지역에서 식물의 꽃가루를 분석한 화분 분석 연구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스카 문명이 번성하던 초기에는 후아랑고 나무가 광범위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건조한 환경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려 토양을 유지하는 핵심 수종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무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농경지를 확장하기 위해 그리고 땔감으로 쓰기 위해 베어낸 겁니다. 나무가 사라지자 토양이 무너졌고 기후 건조화가 가속됐습니다. 기후 건조화가 계속되자 엘니뇨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대규모 홍수가 나스카의 관계 시스템을 파괴했고 이미 망가진 생태계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비를 기원하면서 사막에 거대한 기도문을 새겼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초래한 환경 파괴로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내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것은 침묵하는 선들 뿐이었습니다. 에필로그. 끝나지 않은 질문. 2023년 야마가타 대학 연구팀은 AI를 이용한 분석으로 나스카에서 새로운 지상화 168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형태들도 있었습니다. 2000년 전의 유산이 아직도 발굴 중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뜨거운 사막에 무릎을 꿇고 돌을 하나하나 걷어내던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만드는 이 선이 완성되면 어떤 모습일지 그것을 평생 알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묵묵히 돌을 치웠습니다. 비가 오길 바라며, 신이 봐주길 바라며, 혹은 내 옆에서 같이 땀 흘리는 동료와 함께 뭔가의 거대한 것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 그리고 2000년 후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그 위를 날면서 아래를 내려다보고는 탄성을 자아냅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하늘을 나는 존재가 이것을 봐줄 거라고 말입니다.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을 치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치 일이니까요. 나스카 지상화는 아직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의식을 위한 것이었는지, 물의 지도였는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프로젝트였는지, 혹은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맞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스카 지상화는 인간이 얼마나 강렬하게 무언가를 믿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완성된 모습을 자신이 볼 수 없어도 말입니다. 우리는 만들고, 새기고, 남깁니다. 그리고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남습니다. 그 메시지를 해독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며 지금 우리의 하루는 다음 세대의 메시지입니다. 2000년 전 나스카인들이 묵묵히 그들의 할 일을 했듯이 지금의 우리도 자신만의 거대한 지상화를 남기는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나스카 지상화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신비한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신비의 세계를 여행하는 딱 아는 만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